안녕하세요. 3D 교수입니다. 소위 이제 잠꼬대의 미학이라고 해서 어려운 책 속에서 어떤 미학적 요소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내 볼 수 있을까? 그래서 그걸 나눌 수 있으면은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 생각하는 이제 소재는 움베르토 에코 이 세계적인 석학이죠. 저기 기후학에 대한 세계적 석학. 기후학자이면서 철학자이면서 소설가이기도 하죠. 저기 유명한 거는 이 푸쿠의 진자, 그리고 이제 첫 작품으로는 장미의 이름으로 알고 있는데 장미의 이름 이후로 낸 이제 푸쿠의 진자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이제 뭐 주거리 요약하고 뭐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제가 느낀 그런 부분들을 여기서 한번 나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책이 굉장히 두꺼워요. 책이 굉장히 두껍고 세 권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이거를 책이 세 권으로 이루어져 있고 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이 책 굉장히 어려운데 이제 첫 번째 어떤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 소설은 이제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가라본드 출판사 편집장 야코포 벨보라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의 친구 디오탈레비가 있어요. 디오탈레비 그리고 박사 연구생 카소봉이라는 사람이 있고 주인공은 야코포 벨보하고 카소봉인데 실제적인 주인공은 제가 생각하기엔 야코포 벨보인 것 같아요. 야코포 벨보와 카소봉이 우연하게 술집에서 만나게 됐는데 이 카소봉은 성전기사단에 대해서 이제 박사 논문을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그 세 사람이 그 야코포 벨과 디오탈레비 그리고 카소봉 이 세 사람이 이제 성전기사단이라는 어떤 소재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 우연히 퇴역군인 아르덴티 대령으로부터 모종의 이제 성전기사단에 대한 제보를 받게 됩니다. 제보를 받게 되고 그 수북히 쌓였던 어떤 심령 현상 원고들을 무수하게 손질해오던 그 이 출판사를 경영하는 이들이 이 제보를 가지고 이제 장난을 좀 쳐보기로 하거든요. 이 소위 이제 계획이라는 계획 소설 속에서 이제 계획이라고 나오거든요. 계획을 기획하게 됩니다. 이 계획이란 아르덴티로부터 제보받은 단서들을 카소봉이 가진 성전기사단에 관한 역사적 지식과 벨보의 어떤 인문학적 내공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조직해낸 일종의 음모론적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몇십 년에 걸쳐서 완성 작업된 이 계획이 너무 잘 짜여진 건가 봐요. 너무 잘 짜여져서 성전기사단에 대해 단편적인 단서들만 가지고 있어서 어떤 대단한 비밀이 존재한다는 거는 아는데 그 비밀이 뭔지는 모르는 그 기사단 관련 비밀단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프리메이슨이라든가 장미 십자단이라든가 그 다빈치 코드에 등장하는 그 일루미나티라든가 그런 것도 그런 비밀단체들이 보기에는 이 허구가 이 이야기가 짜여진 계획이 단순히 허구로 보이지는 않았던 거죠. 근데 이제 그 1차 저차 해서 뭐 좀 아르헨티 대령이 이제 뭐 그 살해를 당하고 거기서 경찰 조사를 받는 와중에서 카소봉하고 이제 경찰 조사를 받는 와중에서 이렇게 좀 연루되고 그러다가 살짝 잊혀지면서 카소봉은 뭐 브라질로 가가지고 이민이라고 해요? 브라질로 가가지고 뭐 사람 만나고 이렇게 하다가 다시 그 카소봉이 그 알리에를 브라질에서 만나게 돼요. 그 알리에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알리에 공작이라고 이제 여긴 책에 이제 어떤 귀족처럼 표현이 되는데 나오는데 뭐 공작인지 뭔지 확실치 않고요. 그냥 시공간을 넘나드는 어떤 도인처럼 막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책 속에서는 막 400년, 500년을 살아온 알리에인 거죠, 알리에. 그러니까 그 옛날 그 비밀단체 어떤 생활이라든가 옛날 그 밀교 집단들의 어떤 그런 정보들을 너무 잘 알아요, 이 사람은. 그래서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그 벨보를 납치하게 됩니다. 그 벨보가 그 계획 이런 게 너무 잘 짜여져 가지고 그 비밀을 알아내려고 벨보를 납치해서 파리 국립공園푸코의 진자가 설치된 곳에서 밀교적 의식을 치르죠. 그 벨보는 거기서 죽습니다. 벨보는 거기서 죽음으로써 비밀을 지키고 숨어들어서 이를 숨죽여 지켜보던 그 카소봉이 이제 다음 희생양이 되는 거죠. 이제 그가 이제 거기서 도망쳐 나와서 벨보의 고향으로 가서 거기에 있는 벨보의 서재에서 그가 남긴 글들을 찬찬히 검토해 보면서 이 지금까지 일어났던 일련의 사태를 글로 정리를 하는 거죠. 자신도 죽을 날을 예감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소설은 끝이 납니다. 이 소설의 핵심은 보통 이렇게 대체적으로 알려지기로는 어떻게 가상의 허구가 현실을 지배하게 되는가 한 그런 점입니다. 푸코는 이제 세계적인 기호학자거든요. 기호라는 것이 의미를 담고 있는 일종의 그릇이라고 보는 건데 그 의미가 관념의 결과라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가상이죠. 실제가 아니에요. 실제가 아닌데 가상이긴 하지만 그 의미에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때 그 의미가 담고 있는 어떤 사물, 감각, 정보 이런 것들이 기호화를 거쳐서 상징이 되는 거죠. 상징이라 하면 우리가 우리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상식, 법, 제도, 신화 뭐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다 지칭하는 말입니다. 상징이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상징이에요. 그 잘 짜여진 허구는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만들고 믿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것이 이제 어떤 생명력을 가지게 되고 하나의 객관적인 세계, 즉 상징 체계를 구축하게 됩니다. 이제 가상, 허구, 가상과 실제는 사실상 다를 게 없다라는 게 이제 에코의 관점이에요. 기호학자로서 포스트 모던 기호학자로서 가지고 있는 그 관점인데 이런 철학적 메시지가 우리들에게 약간 이제 지적인 사치로 포장되긴 하지만 사실 허구와 실제가 다를 게 없다는 그 잠꼬대 같은 말이 사실 철학이라는 이제 포장지를 좀 걷어낸다면 그리 의미 있는 통찰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뭐 뻔한 거 아닙니까 사실? 플라시보 효과 같은 게 이제 전형적인 예인데 긍정의 힘이 이제 일을 되게 하는 그런 예들 많잖아요 우리 주위에. 그런 예들은 우리 주위에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가상의 어떤 뭐 관념들이 우리 실생활에 실제로 효력을 미치고 우리가 그에 따라서 행동하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건 사실 너무 진부한 철학적 명제인 것 같고요. 이 소설에서 이제 진짜 주목해서 읽을 부분은 이제 그런 거라기보다 그 이제 진부한 개념이 되어버린 이제는 가상과 실제의 이분법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자신이 짜놓은 그 계획에 자신이 매혹되어 허구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실제로 믿어버리는 벨보의 심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엔 이런 벨보의 심정을 이해해보는 것이 이 소설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야코포 벨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예나 지금이나 지식인들의 무력함은 작품의 단골 메뉴인 것 같아요. 홍상수 영화의 대부분의 주인공이 대학 강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대학 강사들은 보통 그렇잖아요. 유식하지만 지식인들, 뭐 대학 강사가 아니라 지식인들은 유식하지만 세상에선 알아주는 일 없는, 그래서 비굴하게 뭐 도망치거나 비겁하게 숨거나 하는 그런 이제 실존적 고뇌에 쩔은 군상들. 뭐 간단하게 보면 벨보도 이제 그런 인물 중에 하나라고 묘사가 됩니다. 그런 인물인 걸로. 그는 이제 가라몬드 출판사의 편집장을 하고 있는 왕년에 이제 대학 교수였다가
어떤 일로 파면된 지식인입니다. 이 대쪽 같은 자존심으로 유명한 이탈리아 피에몬테 사람이랍니다. 피에몬테 어떤 지역인지 모르겠는데 대쪽 같은 자존심으로 유명하대요. 그 지역이. 그러니까 뭐 우리로 치면은 약간 슬픈 희생의 굴곡을 가진 그 광주 같은 느낌이랄까? 뭐 그런 이탈리아의 광주라고 그래도 될까요? 뭐 그런 곳인가 봐요, 거기가. 피에몬테 지역이 이렇게 그 국경이 이렇게 여러 가지 나라하고 국경을 접경지대로 하고 있는 그런 곳이래요. 그래서 이제 그는 이제 자존심 하나로 버티면서 철저하게 냉소적으로 자기를 연민하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지식 내공은 되게 높은데 그는 창조를 잘 못해요. 창조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창조적 문학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자신에게 선언을 합니다. 창작은 자신에게 허락된 권리가 아니라는, 겸허하기보다는 뭔가 신에 대한 섭섭함 같은 게 짙게 배어져 나오는 그런 포기서약 같은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약간 오기설인 나는 이걸 못하니까 안 할 거야, 뭐 그냥 이런 거, 이런 느낌. 냉철한 자기 반성과 오기가 섞인 냉소적인 자기 연민입니다. 저자 에코는, 몬베르토 에코는 창조라는 게 이제 무에서 유를 만드는 작업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죠. 창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아니라 무에서 유를 지어내는 게 창조가 아니라 있는 거에서 조합하는 게 이제 창조라고, 포스트 모던 철학자들이 공통적인 생각인 거죠,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에코는 이런 글을 아블라피아라는 워드 프로세서로 이제 구원을 해주기로 하는 거죠. 워드 프로세서는 일종의 이제 단어 조합 기계라고 생각하시면, 단어 조합 기계를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책 속에서는. 그래서 아무 단어들을 막 이제 조합을 해서 의미를 만들어내는데 일종의 인공지능인 거죠, 뭐. 그렇게 이해가 돼요. 벨보의 그런 열등감 가득한 창작 욕망이 컴퓨터의 단어 조합 능력과 카소봉이 가진 성전 기사단에 관한 지식, 이런 것들을 만나서 이 소설 속에서 이제 계획이라고 명명되는 성전 기사단 비밀단체에 관한 한편의 업무가 이제 꾸며지게 되는 겁니다. 야코포 벨보의 정체성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그 벨보는 항상 자신을 주변인이라고 생각해왔던 것 같아요. 자신은 원하지 않는 주변인으로서의 희미한 존재감, 그런 것들을 이제 느끼고 있는 거죠. 내전의 포화 속에서 용기 있게 행동하지 못한 것을 단순히 후회하는 것을 넘어서, 단순히 후회하는 게 아니라 그 죄라고 생각하는 휴머니스트입니다. 되게 마음 약한 휴머니스트. 방관적 주변인으로서의 자신을 항상 질책을 하죠. 누구나 살아오면서 수많은 결정을 하는데요, 때로는 비겁한 결정도 하고 때로는 용기 있는 결정도 할 건데, 그는 가만 보면 이제 중요할 때는 항상 옳지 않은 결정을 했고, 뭐 또 중요하지 않고 뭐 별다른 보상도 없는 뭐 그런 하찮은 것들에 대해서만 옳은 결정을 했다는, 약간 그런 식의 피해의식을 크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저떻게 해서 젊은 여자, 어떤 이제 여자를 알게 되는데, 로렌차 펠리그린이라고 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를 알게 됐는데요, 소설에서 묘사된 대로 추측을 하자면 이 여자는 예쁘고 관능적인데 그리 지성적이진 않아요. 머리에 든 건 별로 없어 보여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이 여자는 벨보에게 이제 애매모호한 여지를 주게 되고, 벨보는 이 여자를 소유하기 위해서 별 의미도 없는 신경만 계속 쓰게 되는 거죠. 혼자서 상상하고 혼자서 가슴앓이하고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포기하고자 하는데 잘 안 되고, 괜한 어깃장, 오기 뭐 이런 것들로 그냥 더 관계는 더 멀어지고, 그리고 이제 벨보의 서투른 연애 전략들이 이 책에서 조금 묘사가 됩니다. 이게 벨보는 이제 그렇게 보편적으로도 이제 많이들 상상하는 그런 고지식한 지식인으로 묘사가 돼요. 이 여자 주변에서 이제 어정쩡하게 있다가 알리에 쪽으로, 이제 이 여자가 알리에 쪽으로 마음이 기우니까 로렌차의 마음에, 그런 알리에 쪽으로 기우는 로렌차의 마음에 질투를 느끼게 되고요. 결국은 이 질투가 이제 결국은 일을 내게 되죠. 꼭 세상에서 내보이려고 짠 계획은 아니었는데, 이게 이제 결국은
질투로 유발된 과시욕 때문에 자신의 계획을 그 알리에라는 사람한테 살짝 흘려요. 살짝 흘리고 이제 그 사실은 알고 보니까 비밀단체에 좀 어느 정도 위에 고위급 멤버였던 알리에가 이제 그를 이제 납치하게 되는 거죠. 납치하고 해서 이제 벨보는 거기서 이제 죽음을 맞게 됩니다. 벨보가 자기의 창작물 계획을 바라보는 심정은 어땠을까? 조금 이제 추정을 해보자면 신은 세상과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신이 보기에 좋았더라. 대부분의 경우 우리도 그렇죠. 자신의 성취물을 바라보는 나의 심정은 대체로 내가 보기에 좋죠. 내가 조각한 여체의 굴곡 왜곡이 아니라 여체의 굴곡, 내가 조각한 저 나름 조각도 좀 하는데 여체의 굴곡이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저도 아는데, 하지만 이것이 표준이라고 믿고 싶은 거죠. 그냥 거기에 취해버리는 쾌락이 좋을 뿐입니다. 어쩌면 우상 숭배를 경계한 신이 이런 인간의 본능을 염두에 둔 면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상 숭배는 일종의 체면적 성격을 가지는 거죠. 주위를 돌아보지 않고 나만을 직시하게 만드는 그런 것. 우리 시대 대표적 우상이라면 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돈도 이제 나의 성취인 거니까. 벨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구축한 이제 허구의 세계가 실제보다 아름다웠고 짜임새가 있었어요. 물론 이제 그는 이제 그가 구축한 세계가 실제적 세계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 짜임새 있게 구성된 논리가 구성된 논리를 진리하고 혼동할 만큼 이렇게 벨보가 얼치기 지시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냉철함보다는 그것이 사실임을 믿는 도치를 선택했던 것이죠. 이런 벨보의 심정을 정당화하기 위해 에코는 벨보가 남긴 굉장히 많은 분량의 회상과 상상을 지루하게 할애를 합니다. 이 책 이렇게 두꺼운 이유가 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나에게 진지하게 꽂혔던 부분은 사실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벨보의 심정인 거죠. 저한테 좀 꽂혔던 부분은. 저는 이제 여기서 어떤 거를 생각했냐면은,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라는 것. 우리는 이제 보통 믿음이라는 것, 소위 신념이라는 것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하거든요. 알기 때문에 그것이 신념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근데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일치해야만 한다면 물리학자가 기독교를 믿는 현상을 설명할 도리가 없습니다. 기적의 확률이 0.1%밖에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해서 그 기적을 믿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믿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는 것은 현실이고 믿는 것은 이론입니다. 현실과 이론은 언제나 양립해 왔습니다. 때로는 현실의 한계로 이론을 교정하고 때로는 이론적 낭만으로 현실을 초월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런 이제 현실과 이론의 갭 사이에서 실존적인 선택을 강요받는 거죠. 그러니까 벨보의 이런 심정에서 이제 우리는 어렵지 않게 감정이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벨보의 심정. 그러니까 허구인 줄 알지만 이거를 내가 실제라고 믿는 그 심정. 자, 이제 벨보의 죽음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 부분이 이제 되게 중요한 부분인 거죠. 벨보는 왜 죽었을까? 그 죽음의 의미는 무엇일까? 뭐 부정적이었을까? 긍정적이었을까? 뭐 보는 사람마다 이제 좀 이렇게 그런 게 좀 느끼는 게 다르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의미는 벨보는 이 허구를 평소 로렌차를 사이에 둔 그의 질투심의 대상 알리에라는 기사단 비밀단체 연구가에게 흘렸다고 그랬죠. 흘렸고요. 그래서 기사단 비밀단체에 대해 매우 많은 팩트를 알고 있는 지혜로운 알리에에게는 이제
그 벨보와 카스본과 디오탈립이 이 셋이서 지어놓은 계획이 단순히 허구로 보이지가 않았던 거죠. 알리에에게는 이 계획이 단순히 그럴듯함보다는 단절된 정보의 복구 가능성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벨보의 입장에서 이제 계획은 알리에를 조롱하기 위한 미끼였던 거죠. 근데 비밀 단체들은 되게 진지해요. 그래서 그를 납치해서 비밀을 알아내려고 합니다. 그들이 필요로 하는 비밀을 벨보는 가졌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벨보가 가졌다고 그들이 믿죠. 벨보가 보기에 이제 이들은 이제 좀 가짠게 보는 거죠. 벨보는 이들을. 그는 그 비밀을 가진 척 하고 대충 적당히 둘러댐으로써 이 엄숙하고도 우스꽝스러운 이 종교재판장, 그 납치돼가지고 그 파리 국립공예원 푸코의 진자에서 이제 밀교의식을 치르잖아요. 그 밀교의식에서 살아나올 수 있었어요. 뭐 그래도 지구는 돈다 하는 식의 갈릴레오식의 어떤 그런 가볍고 얄미운 궁시렁됨, 뭐 그런 것도 살짝 궁시렁대면서 빠져나올 수 있었는데, 여기서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의연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요런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약올라 죽겠지요 놈들. 그는 그들에게 진지함을 회복시켜주느니 그냥 죽기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진지함은 자기가 갖기로 결심을 합니다. 자기가 갖기로. 그는 자기가 창조한 농담이 한낱 농담이기를 거부했습니다. 죽음으로써 그는 자신이 작가임을 증명한 겁니다. 이게. 에코는 소설의 말미에서 비밀이란 무엇인가, 소설 끝부분에서 비밀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에코 자신의 이제 생각을 밝혀요. 여기서 그 생각에 따르면 비밀이란 어떤 내용을 가진 것이 아니다. 그냥 그 자체가 권력인 것이다. 누군가 비밀을 가졌다는 것을 누군가 신뢰한다면 그것이 곧 권력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비밀도 이제 일종의 돈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먹지도 못하는 그 종이 쪼가리를 우리가 돈이라고 떠받드는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 모두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게 우리한테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비밀도 본질적으로는 돈과 차이가 없다는 거죠. 비밀이 집단을 유지하는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종교하고도 똑같죠, 뭐. 그렇죠? 종교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에 대한 비밀을 같이 공유함으로써 그 종교를 같이 신성시하는 거죠. 비밀을 공유한다는 거는 그 존재를 신성시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비밀은 영원히 지속되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왜냐하면 밝혀질 내용이 없으니까. 단지 비밀을 풀려는 암투, 그리고 또 그 유희 많이 지속될 뿐입니다. 그 자크 데리다라는 진짜 잠꼬대로 유명한 그 포스트모던 철학자 자크 데리다, 해체주의 철학자, 완전 잠꼬대, 진짜 잠꼬대의 대박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의 표현으로 하면 이제 끝없는 의미의 미끄러짐이라는 그런 표현을 썼어요. 의미가 계속 미끄러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단어에 대한 의미를 생각할 때 그 의미가 뭐 예를 들면은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간 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는 건 바나나, 바나나는 길어, 이렇게 사유가 계속 이렇게 미끄러져 나간다는 거죠. 목표가. 그러니까 그 데리다식의 말로 하면 이거는 일종의 끝없는 미끼의 미끄러짐이 아닐까? 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좀 더 크게 확장해 보자면, 의미의 껍질을 기호라고 했을 때 그 안에 비밀, 즉 의미는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의미의 현존을 부정하는 에코의 해체주의적 포스트모던 사상을 엿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에코나 뭐 자크 데리다나 세상의 의미는 구성되어 있지 않다, 뭐 그런 생각을 그들은 이제 공유하고 있는 것 같죠. 여기서 이제 벨브는 의연하게 죽을까 비굴하게 살아볼까 고민해야 하는 순간에 그 비밀이 가지는 힘을 생각해 봤을 것 같아요. 그 비밀이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확실하게 암시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그 벨보는 그들에게 권력이 되고 우상이 됩니다. 그걸 이제 확실하게 암시할 수 있는 방법은
죽음이라고 본 거죠. 그는 이제 죽음으로써 그들을 조롱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 모여있는 진지한 비밀단체 구성원들은 이제 졸지에 얼치기 음모론자가 되는 거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불러 뛰어드는 그런 가련한 나방들을 보는 그 가련한 나방들의 한심함 이런 것들을 이제 조롱하는 거죠. 벨보는 소설에서 이제 묘사되진 않았지만 진자의 추를 잇는 추상의 중간에 목을 매달린 채 이제 흔들리고 있는 벨보의 최후 표정, 그 최후 표정은 아마도 웃고 있었을 것 같아요. 다 이루었나이다 하고 이제 눈을 감았던 예수의 표정과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예수는 죽음으로써 우리 모두를 구원했지만 벨보는 죽음으로써 자기 자신을 구하는 거죠. 그 차이가 좀 있긴 한데 하여간 뭐 다 이루었나이다 하면서 그냥 좀 그 어떤 성취감 어린 그 웃음으로 목을 매달리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움브르토 에코는 소설가로서보다 이제 기우하게 세계적 석학으로도 유명합니다. 그의 출생지가 이탈리아 피에몬테래요. 벨보하고 똑같습니다. 어쩌면 벨보가 에코가 자신을 타자화한 캐릭터가 아닐까. 벨보 이꼴 에코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살짝 드네요. 이 소설에서 이제 푸코의 진자는 지구 자기장의 에너지원을 독점할 수 있는 기술의 키 또는 상징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이 소설은 이제 유명한 그 미국 드라마 로스트 있잖아요. 로스트에 이제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 같거든요. 거기서도 이 푸코의 진자를 상징으로 차용하고 있습니다. 지구 자기장의 비밀을 지키는 편과 그것을 사용하려는 편의 싸움. 그냥 일종의 그냥 표류기인 줄 알고 봤었는데 여기에 이 거대한 드라마의 중심 모티브에는 푸코의 진자가 있었던 거죠. 이런 흥미진진한 로스트와는 달리 이 소설 푸코의 진자는 읽기가 진짜 너무 어렵습니다. 이거 장면을 상상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 소설은 이제 추리의 성격을 가지긴 하지만 독자가 추리하면서 읽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책이 너무 어려워서. 어려워도 너무 어렵고요. 티페레신의 뭐 내차은의 호든의 뭐 하여튼 이 책에 보시면 목차가 구성되는데 목차가 뭐 1, 예를 들면 1, 뭐 벨보와 카소봉의 만남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차례가 뭐 티페렛, 내차흐, 호드, 예소드, 마루트, 결론이 마루트 뭐 이런 거예요.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구글링을 좀 해보면은 유대교의 신비주의 종파인 카발라에서 유래되는 개념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와닿지 않는 말들이 각 챕터의 타이틀로 쓰이고 있고요. 그래서 시작부터 위압적이에요 되게. 파리 국립공예원에서 벌어지는 마지막 하이라이트 장면. 벨보를 포로로 잡고 회중들이 벌이는 난장판. 영매가 거품을 토하는데 밀교 의식에서 영매가 이제 무당이 거품을 입으로 막 거품을 토하는데 그 거품이 막 올빼미 모양으로 변한대. 그리고 뭐 다리를 타고 이렇게 올라온대요. 거품이. 그 묘사를 도대체 어떻게 상상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카소봉이 그 공간 전체에 스며든 어떤 향정신성 연기 이런 것들에 취해가지고 헛것을 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설정한 것 같아요. 이 소설을 너무 진지하게 읽으면 안 될 것 같고요. 괜히 너무 진지하게 읽으면 진짜 너무 화만 날 것 같아요. 이해하기 정말 쉽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 과감히 넘어가면서 가볍게 읽는 게 정신건강에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소설의 철학적 메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가상과 실제의 대립 뭐 이런 거 뭐 이런 얘기를 즐기기 위해서 읽는 거라면 사실 별로 얻을 게 없을 거라고 보고요. 이제
완전 잠꼬대의 향연입니다. 이거 이제 이 향연 속에서 이 잠꼬대의 향연 속에서 어떤 미학적 요소를 발견하려면 철학적 사치를 위해서 읽기보다는 한편의 블랙 코미디를 본다는 심정으로 읽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읽을 때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성전기사단의 역사를 쫙 풀어줘요. 근데 그 부분은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 역사적인 성전기사단의 역사적 기록들과 이런 것, 팩트들, 이런 것들은 좀 재밌었던 것 같고, 또한 이제 핵심은 이런 거 같아요. 핵심은 저는 이거라고 보는 거죠. 나약한 지식인의 열등감. 이 코드에 감정이입하면서 읽으면은 또 다른 재미를 가지고 읽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존재의 각인을 위해 애처롭게 자신과 투쟁하는 우리의 벨보를 응원하면서 하면 되게 재밌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이렇게 이 정도로 책 비평을, 도서 비평을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또 제가 읽은 책 중에 여러 가지 생각할 만한 거리 같은 거 있으면은 그런 것들을 이 컨텐츠를 통해서 같이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목소리가 제가 목에 수술을 해가지고 그래서 목소리가 좀 안 좋습니다. 좀 말 많이 하면 막 너무 허스키하고 그래서 목소리 점점 좋아지기를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